자, 오늘은 공무원 전산직 체험시험을 대비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두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컴퓨터 일반을 하겠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컴퓨터 일반 과목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에듀윌에서 나온 그 9급 계리직 공무원 컴퓨터 일반 그런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교재를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자, 먼저 이제 내용들을 쭉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컴퓨터 일반 하면은 이제 총 한 8개 정도 파트를 나눠 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가 있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컴퓨터를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 하게 되면 이제 전자계산기가 되는데 즉 이제 컴퓨터 구조죠. 컴퓨터 구조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이제 컴퓨터 구조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그 하드웨어에 탑재가 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운영체제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또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이제 운영체제로 해서 컴퓨터를 동작하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장하고 생성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이 파트가 또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보통신. 뭐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이렇게 통신과 컴퓨터가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 전체 컴퓨터 역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 통신을 뺀 상태에서 컴퓨터를 논하지 못할 정도로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통신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느껴질 정도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이 됐죠. 그래서 정보통신 부분이 또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전에 원래 이제 자료 구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료들이 어떤 이제 모여가지고 구조를 만들고 이런 구조들이 좀 더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자료 구조가 물론 먼저 다뤄질 수도 있지만 저희 교재에서는 자료 구조를 5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그 파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운영체제나 이런 것들 다 소프트웨어죠. 데이터베이스 이런 자료구조 이런 건 다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거와 관련된 학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최근에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거의 시험들은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나 아니면 운영체제,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더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응용되는 부분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이건 전 영역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뭐 임용고시를 포함해서 조금씩 영역이 커지고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최근에 뭐 파이썬과 같은 이제 그런 언어들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관련된 그런 또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레드시트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다른 영역하고 좀 다르게 이 스프레드시트는 조금 OA하고 조금 관련이 있죠. 사무 자동화 쪽에 조금 시동된 이 위의 영역은 조금 이제 공학적인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스프레드시트는 사무 자동화와 관련된 그런 영역이 되겠죠. 우리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거와 관련된 그 영역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목차를 보면서 컴퓨터 일반에서 다뤄지고 있는 파트를 한 번씩 쭉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전자계산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 구조는 이렇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그러니까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드웨어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시스템 안에서 컴퓨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령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컴퓨터 내에서는 데이터 자료를 다루게 되는데 그런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연산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런 하드웨어니까요. 이런 하드웨어의 컴퓨터도 결국엔 어떤 그 회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로와 관련된 논리회로라고 하죠. 논리회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그런 또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 구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띄는 게 하드웨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 구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드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하드웨어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장치라고 하는데 중앙 처리 장치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봤을 때는 이 중앙 처리 장치는 하나처럼 보여요. 한 개로 딱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 장치들이 나눠져 있는데 제조 공법상 하나로 보이게끔 원칩으로 보이게끔 돼 있을 뿐이지 사실 안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는 장치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컨트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컴퓨터 내부에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자 역할을 하는 이제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자, 이게 사실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라고 했을 때 이 챕터의 첫 번째에 보면은 이게 타이틀이 원래 전자 계산기 구조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계산기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계산이라는 건 연산을 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게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서 뭔가 계산을 해내야 다른 나머지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냈는데 계산한 것을 어딘가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는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장치를 중앙 처리 장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센트럴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센트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장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 장치가 있는데 중앙 처리 장치 이외를 다 주변 장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의 주변에 있다라고 해서 주변 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중앙 처리 장치가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이 주변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데이터가 먼저 이 중앙 처리 장치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게 입력 장치입니다. 외부에서부터 데이터를 중앙 처리 장치까지 전달해 주는 역할, 입력 장치가 있고요. 출력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뭔가 계산해 내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외부로 추출해 주는 역할, 그게 이제 출력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주기억 장치하고 조금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주기억 장치는 말 그대로 뭐를 기억하느냐, 연산 결과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주기억 장치는 이제 휴발성이라고 하는데 임시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소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 보조 기억 장치는 거기에 비해서 좀 반영구적으로 전원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라는 의미는 반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보통 보조 기억 장치로 넘겨서 저장을 하죠. 데이터를 계속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해 보시면 좀 편하죠. 그래서 셋 이렇게 된다. 중앙 처리는 셋, 주변 장치 셋. 자,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 흔히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또 나눴죠. 그거를 운영 체제, 컴파일러, 링커, 로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은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 체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했을 때 컴파일러나 링커나 로더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운영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는 역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름이어 지어진 건데, 응용한다라는 의미,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뭔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용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 프로그램과 패키지 프로그램을 여기서 굳이 좀 나누긴 했는데, 사용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패키지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어떤 그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시스템 구조를 다 봤는데, 시스템 구조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크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중앙 처리 장치와 그다음에 보조 처리 장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게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세 가지 있었죠.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그리고 뭐였어요? 주기억 장치 세 가지였죠. 요 세 가지가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림이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만을 좀 나누고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나눈 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나눴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중앙 처리 장치 안에 보면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고, 여기에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또 그 기억 장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연산을 위한 그것과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또 기억 장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좀 밖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 개념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기억장치가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캐시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어떻게든 중앙처리 장치를 주기억 장치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밖으로 또 빼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보조 주변 장치로는 입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출력 장치 요 세 가지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그림에서는 결국에 뭐가 있죠? 또 이런 어떤 블락으로 해서 각 장치들을 표시를 하면서 그 블락과 블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중에서도 이렇게 뭐 실선으로 돼 있는 거,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조금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이 화살표는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중앙처리 장치와 연산 장치는 화살표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게 다 있죠. 그게 뭐냐면 연산 장치를 제어 장치가 제어를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연산을 해라. 어느 시점에 뭐 덧셈을 해라. 뭐 뺄셈을 해라. 이런 것들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어 장치는 또 입력 장치와 어떤 관계겠습니까? 입력 장치에다가 입력 장치도 역시 출력 장치도 역시 이런 모든 장치들이 뭐예요? 제어 장치에서 컨트롤 되는 거죠. 제어되는 거죠. 입력 장치도 제어하고 출력 장치도 제어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어 장치의 명령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는 모든 장치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어 장치에서 나오는 실선은 다 뭐라는 겁니까? 제어 신호죠. 제어 명령이죠. 제어 명령이 해당된다라고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뭔가 또 그 화살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이해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장치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로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안 맞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디에다가 기억이 보통 됩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 보통 기억이 되죠. 거기서 주기억 장치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입력 장치를 통해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입력 장치에서 프로그램이 로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기본적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입력 장치는 외부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죠.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하는 데이터를 들어오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입력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외부로부터도 이렇게 로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너무 이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입력 장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저장 장치로 이렇게 넘어오죠. 자, 그리고 뭐 출력 부분은 뭐 쉽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외부로 또 역시 내보낼 때는 출력 장치를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번에는 중앙 처리 장치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이나 특징은 뭐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핵심적인 것만 좀 보게 되면 중앙 처리 장치라는 건 결국에는 시스템 전체의 상태를 총괄하고 제어하는 거다. 그게 중앙 처리 장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단어에 핵심이 들어있죠. 중앙 처리 기능이 프로세싱에 관련 단어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 하면 이제 진행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진행을 제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세싱 유닛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때 진행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연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된다라는 거에 프로세싱 하면 이제 처리인데 처리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고 했을 때는 그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입력, 기억, 연산, 출력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를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 프로세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프로세싱이 그만 제일 핵심적인 단어라고 했으니까 그 단어에서 프로세서, 처리자라고 뭐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또 제가 아까 전에 어딘가에 저장되는 그 내부 안에서 중앙 처리 장치 안에서 저장하는 장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예. 임시 기억 장소 레지스터. 예.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레지스터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저 레지스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뭐 뒤에서 나오니까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단지 임시 기억 장소다. 레지스터는 레지스터는 임시 기억 장소고 이거는 어디 안에 있다?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용도는 뭐 뒤에서 나오지만 어디다 쓰겠어요? 중앙 처리 장치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중앙 처리 장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연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산과 관련된 그 저장 장치가 레지스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뭐 이제 속도 단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거고요. 뭐 요거는 이렇게 뭐 단위를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이거는 뭐 꼭 컴퓨터 이 공학에서만 나오는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밀리, 마이크로, 뭐 나노, 뭐 이런 피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마이너스 뭐 24 이렇게까지 24승까지도 가는 그런 단위들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단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미세 영역에서의 단위가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어 장치죠. 예.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안에 또 뭐예요? 예, 제어 장치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억된 자료나 명령을 주기억 장치로 불러내고 이걸 해독하고 연산할 때 이런 처리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예, 통제하는 요게 핵심이잖아요. 통제. 예, 이런 단어들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통제한다. 예, 기타 등등 많이 있었죠. 이런 작업들 뭐 불러내고 해독하고 연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을 통제한다. 그게 제어 장치다. 자, 그리고 제어 장치를 얘기를 하면서 레지스터를 바로 언급하죠. 앞에서 나왔던 임시 저장 장소라고 그랬죠. 이 임시 저장 장소로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 단어도 조금 단어의 뜻도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조금 이 레지스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면 원래 뭐죠? 레지스트라고 하면 뭐예요? 등록이라는 뜻이죠. 등록. 그래서 레지스터 하면 등록자. 약간 이제 의미가 좀 와닿아가죠. 임시 저장 장소라는 의미하고 레지스터 등록자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좀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얘기한 주 기억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의 그 기억과는 좀 다른 거예요. 기억은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간 어떻게 돼요? 예, 조금 지속성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레지스터 하면은 등록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임시 저장 장소다라는 의미를 조금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는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5가지고. 자, 일단은 MBR 왜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약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예, 이 컴퓨터 구조에서는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약어가. 근데 이 약어를 잘 알고 있으면은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먼저 이제 MBR인데 MBR이 무슨 뜻이냐? 이 R은 다 뭐예요? R은 다 레지스터를 얘기합니다. 물론 5개 중에 그 나머지 2개는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포함해 약어 중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데 어떻게든 이 위에 3개는 다 R자가 붙어서 R자는 레지스터를 얘기합니다. 레지스터. 자, 그래서 MBR의 경우에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약자예요. 이 앞에 첫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죠.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너무 기니까 MBR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MBR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했으니까 요 단어의 3개의 조합이 이 MBR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죠. 자, 처음에 뭡니까? 메모리. 메모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억 장치를 메모리라고 하죠. 기억을 얘기하죠. 메모리, 기억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버퍼. 이제 버퍼라는 단어를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버퍼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게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버퍼를 그릴 때, 버퍼를 표현할 때 이런 그 배관 같은 거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관을 봅시다. 최근에 그 온수관이 우리 땅 밑을 지나다닌다고 하죠. 근데 그게 금이 생겼는데 글로 물이 뜨거운 물이 온수가 분출하면서 길 가던 행인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아주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수도관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버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퍼라는 것은 이걸 만약에 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뭐가 흘러가죠?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자, 물이 흘러가는데 요만큼 물이 요 길이만큼 이 수도관의 길이와 뭐 어떻게 보면 부피라고 할 수 있죠. 그거만큼 물이 흘러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기죠? 시간이 걸리죠. 처음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그러면 이 시간이 걸리고 이 안에 채워지는 물이 있잖아요. 요거를 버퍼에서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죠. 그럼 버퍼는 뭐예요? 데이터를 잠시 동안 머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쑥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최근에는 아니지만 뭐 얼마 전까지도 썼던 이제 어떤 인터넷 용어 중에 버퍼링 이런 뜻이 있었죠. 버퍼링 하면은 뭔가 늦어지거나 데이터가 동영상 같은 걸 시청을 할 때 동영상이 쭉 정상적으로 시청이 되다가 이렇게 끊어지고 막 이러는 거를 이제 버퍼링 걸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흐름이 안 좋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쭉 흘러가는 것을 버퍼링이라고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거, 채우는 거, 요걸 이제 버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도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겠어요? 메모리를 잠시 동안, 그러니까 데이터를 잠시 동안 갖고 있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지스터죠. 그 레지스터가 임시 저장 장치라고 그랬으니까, 저장 장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의미에 딱 맞죠. MBR은. 그래서 여기는 뭐다? 데이터를 또는 명령. 명령도 하나의 이 레지스터 입장에서 하나의 데이터니까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용이다. MBR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느라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쉽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요, 메모리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장. 그런데 이게 뭐다? 버퍼 역할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나 명령을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MAR이라고 있어요. MAR. 요거는 이제 가운데 자가 B 대신 버퍼 대신 A 어드레스 주소로 바뀌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예. 여기는 뭐를 기억을 하느냐? 예. 번지, 주소. 예. 주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소. 요거하고 다르죠. 뭘 기억한다 이거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소. 그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 그죠? 예. 그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는 주소,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뒤에 보면 이 동작하는 게 또 나오는데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할 때 또 다시 나옵니다. 그때 MBR, MAR이 나오는데 그때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IR입니다. IR. IR은 Instruction Register. I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레지스터는 뭐 그대로 R이니까. 인스트럭션이 뭘 얘기하냐? 명령 이런 뜻이에요. 인스트럭션. 커맨드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명령이라는 단어에 여기서는 인스트럭션이 뭔가를 뭐 그 상사가 부하한테 뭐 명령하다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다음에 뭐 하도록 지시한다라는 의미에서 인스트럭션입니다.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시하는 거죠, 그냥. 업무 지시하듯이.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그래서 I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를 지시하느냐? 뭐를 명령하느냐? 현재 수행 중인 요 단어가 중요해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일시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임시 저장 장소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다 하는 건 맞아요. 다 기억을 하는데 뭐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MBR, MAR, I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뭘 기억을 한다? 인스트럭션을 기억을 한다. 명령을 기억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명령?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을 한다. 이게 IR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용어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 거지? 이거 지금 조금 그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죠.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용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PC가 있어요. PC. 이거는 프로그램 카운터.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뭘로 번역했냐면 명령 계수기.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돼버렸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면 여기서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 생각을 하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가 뭐 교육 프로그램, 뭐 놀이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절차가 돼 있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적인 걸 얘기하면 돼요. 그런 절차. 컴퓨터에서 절차라는 건 뭐겠어요? 뭐 연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명령이 실행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카운터 한다라는 거는 뭐 우리 카운터 하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나는 게 로켓 발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카운트 다운 해가지고 그건 오히려 숫자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 숫자를 세는 건데 아무튼 계수기 그러니까 센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운터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는 건 뭐냐? 이것도 역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죠. 뭐를 저장하냐? 이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죠. 이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저장을 하고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또 기억해요. 이거 조금 차이가 나죠. 이거는 명령을 기억을 하고 이것도 번지를 기억하고 요거하고 조금 더 유사하죠. 요 두 가지도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데이터를 기억을 하는 거고 데이터나 명령어 데이터나 명령어를 기억을 하고 하나는 뭐다? 주소를 기억을 하는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뭐다? 명령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주소를 기억을 한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것만 아니죠. 그것만 다른 게 아니고 현재냐 다음이냐 이게 좀 차이가 나죠. 요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기억이 좀 더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라는 게 있어요. 디코더.
디코더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합성어죠. D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코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D 하면은 뭐 반대라든지 나눠진다든지 이런 단어죠. 그래서 코드를 코드한다라고 하면 우리 코드라는 단어는 뭐예요? 예, 뭔가 여기서는 암호화라는 뜻은 아닌데 코드를 만든다라는 것은 코드를 아는 사람끼리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는데 암호화는 아예 못 보게 하는 거고 코드는 서로 약속을 해서 약속한 사람끼리는 알아보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수신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코드죠. 모스비호가 이제 대표적인 코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숫자나 문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코드의 일환이죠. 그래서 여기서 코드라는 것은 그 지금 얘기했던 그런 그 서로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약속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D 했으니까 반대로 풀어헤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해독기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명령 해독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독한다. 그 명령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뒤에서 나오지만 기계어라는 거 있어요. 프로그램 언어 전에 기계어라고, 이 기계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로 되어 있느냐? 대부분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0, 1, 0, 0, 1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데이터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명령어고 뭐가 그 데이터지? 우리는 몰라요. 컴퓨터는 알죠. 이런 건 이제 코드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가 또 이 연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디코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인스트럭션 디코더의 약자죠. 그래서 명령어를 해독하고 장치에 제어 신호를 보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장치에 해당 장치에다가 제어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명령어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명령어가 해독이 됐으니까 제어 신호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어 신호가 되는 거죠. 코드 명령어를 바꿨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독을 했으니까 그 해독한 내용이 당연히 제어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MBR 여기서 중요하다 뭐다? 버퍼다. 이 버퍼의 의미가 뭐냐? 데이터 또는 명령어를 저장한다. 자, MAR에서는 핵심 단어가 요 어드레스. 그러니까 주소를 기억한다. 무슨 주소냐? 데이터의 주소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다. 이거는 거고. 자, IR은 뭐다? 명령어 레지스터. 그러니까 뭐겠어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을 한다. 자, PC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냐? 다음에 실행될 명령의 주소를 또 기억을 한다. 자, 디코더는 뭐다? 명령어를 해독한 거다. 근데 그 해독한 결과가 뭐다? 제어 신호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어 신호를 보내는 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산 장치, 중앙 처리 장치의 그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연산 장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연산 장치는 말 그대로 arithmetic logical unit 약자죠. 그러니까 이거 산술이라고 그러죠. 산술 논리 유닛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산술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산술은 사실은 사칙연산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사칙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요 사칙연산을 요 연산장치가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안으로 들여다보면 사칙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사칙연산 중에서 뭐 한다? 더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장치는 원래 더하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로 어떻게 그 많은 연산들을 다 하지?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자료의 표현 연산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할 때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뺄셈도 덧셈 방식으로 바꿔주고 표현을 바꾸면서 곱셈이나 나눗셈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산술이라는 의미는 덧셈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지컬은 논리라고 그러죠. 논리. 논리적인 유닛이다. 그러니까 여기선 논리라는 것은 참, 거짓 이러고 있죠. 논리값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와 관련된 또 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뒤에서도 우리가 자료의 표현과 연산해서 다룰 부분이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아무튼 연산 장치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산술, 논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까지 비교, 분류 이런 연산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단어의 의미 ALU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요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굳이 없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 자, 비교는 뭐겠어요? 논리가 참것이라고 했으니까 같으냐 흐르냐 작으냐 크냐 뭐 이런 거 비교한다는 거죠. 분류도 참이냐 거시냐 서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런 의미니까 다 뭐 산술 논리 비교 분류가 이 논리 ALU 그 단어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산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를 요도 이 연산장치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이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는 이제 3개가 있습니다. ACC, 그 다음에 애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이런 거는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규격장치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연산장치에서도 이 3가지 레지스터가 있다. 자, 그러면 뭐 문제 내는 거 좀 쉽게 낸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음은 레지스터다. 레지스터 종류 앞에 4가지 있었고 또 지금 나온 3가지 앞에 5가지였었죠. 앞에 5가지 있었고 요 3가지 해서 총 8가지 쭉 놓은 다음에 여기서 연산장치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구분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는 뭐였어요? 뭔가 기억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냐? 연산장치라는 게 기억하는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연산장치는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 그러니까 계산할 때 필요한 레지스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산기, accumulator, 누산기. 그러니까 누산기 하니까 뭐예요? 계속 얘는 더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더하기. 그래서 ACC, accumulator. 자, 그래서 더하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그래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 레지스터다. 그러면 ACC. 자, 그 다음에 애더는 가산기. 가산기는 뭔가 그 데이터에다가 더 추가로 더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산기와 그러니까 이 ACC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산기는 이 애더라는 것은 어디인가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추가하느냐? ACC에다가 뭐를 추가한다? 데이터를 추가한 결과를 보관한다. 그래서 애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MBR이 되겠죠. 앞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MBR이라고 그랬죠. 이게 MAR은 아니에요. MAR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데이터의 주소, 명령의 주소 이렇게 돼 있었죠. 데이터의 주소가 아니고 명령의 주소. 명령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게 MAR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보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한 데이터 레지스터는 MBR이다. 그러면은 애더라는 건 결국은 뭐냐? ACC에다가 뭘 더한다? MBR에 있는 거를 더한 거를 어디다가 애더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용어는 애더라는 이 용어는 뭔가 더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다가 더하냐고 했을 때 ACC에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연히 이 앞에 있는 A와 이 어큐뮬레이터 누산기의 A와 그 다음에 애더의 A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연산장치라는 단어에서 ALU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로 유추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건 특별히 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태 레지스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그럼 이게 상태하고 뭐 연산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레지스터다. 그리고 이 상태라는 게 왜 필요하냐? 연산된 결과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임시적으로 좀 필요하죠. 중간 연산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저장이 필요한데 그런 저장을 레지스터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상태 레지스터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기억하는 거죠. 근데 상태가 되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산 기능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부호,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연산을 딱 했더니 값이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런 부호라든지 아니면 자리 올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 자리끼리 뭐 연산을 했어요. 더하기를 했는데 자릿수가 두 자릿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자릿수가 하나가 올라갔네? 이런 거를 어딘가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종적인 거는 필요 없지만 데이터로 저장되기 전까지는 뭔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자리 올림이라든지. 오버플로우는 뭐예요? 오버플로우는 말 그대로 넘친다 이런 뜻인데 뭐가 넘치느냐?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게 공간이 두 개의 칸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칸이 채워지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넣고 밖으로.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죠. 그런 것들을 다 상태로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했다 여부. 그리고 이때 이제 인터럽트 신호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뭐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은 용어들이 새로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단어들이 뒤로 갈수록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라는 것은 뭐예요? 중간에 딱 끼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인터럽트는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끼어드는 이런 거를 이제 인터럽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호등을 기억을 한다. 아무튼 그런 신호가 다 뭐다? 여러 가지 상태. 그래서 부호, 자리 올림,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상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긴 하겠죠.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억 장치를 보겠습니다. 기억 장치. 지금까지 연산 장치나 제어 장치 뭐 이런 것들 쭉 봤는데 이제 기억 장치. 자, 주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에 포함시킬 때도 있고 포함을 안 시킬 때도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이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됐던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레지스터하고는 뭔가를 저장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같은 기능을 하지만 여기서의 저장의 의미는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기억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롬 주기억장치는 이제 롬과 그 다음에 램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롬은 이제 read only 메모리의 약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nly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한 거 읽기만. 읽기만 가능한 램이다. 메모리다. 그게 롬이죠. 자, 그래서 그 롬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롬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롬 바이오스. 아예 앞에 롬이 붙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롬이긴 롬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 바이오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롬이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약자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을 해주는 시스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롬 바이오스는 언제 필요하냐? 보통 컴퓨터에 전원을 딱 넣으면 컴퓨터가 이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 데에서 데이터를 쭉 읽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쭉 읽어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키보드를 입력을 해도 안 되겠죠. 모니터에도 화면도 안 뜨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야지. 모니터는 어떻게 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어떻게 입력을 돼야 되고, 프린터가 있다고 하면 프린터는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부팅이라고 하는 전원이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동작하는 그 부팅 과정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롬 바이오스에서 가져온다. 자, 종류 보겠습니다. 롬의 종류로는 매스크 롬이라는 게 있고 P롬이라는 게 있고 EP롬이라는 게 있고요. EEP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용어의 약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롬은 read only 메모리라는 건 다 동일하고 그 앞에 매스크냐 아니면 P냐 EP냐 EEP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요거 세 개는 비슷하죠. P가 다 붙어 있어요. 그죠? P가 다 붙어 있는데 요거는 안 붙어 있죠. 뭔가 차이가 있겠죠. 매스크 롬이라는 것은 제조회사에서 기억되어 나오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스크 됐다라는 게 그겁니다. 매스크 됐다는 게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새겼다 이미. 그러니까 도장 빡 찍은 거다 이거는 이미. 그런 의미에서 매스크라고 돼 있고요. 매스크하면 이제 얼굴에 쓰면 가면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의 매스크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애초에 딱 박혀져 나왔다 뭔가 데이터가 이런 거를 매스크 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도 대표적인 매스크 롬 중에 하나죠. 이 제조사에서 여기다가 기초적인 시스템 정보를 다 놓는 거죠. 그래서 롬 바이오스도 매스크 롬 중에 하나다. 자, P롬. 그러면 P롬은 뭐냐? 프로그래머블 그런 뜻이에요. 요거에 되게 대비가 되죠. 매스크는 수정이 안 되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 프로그래머블은 어때요? 수정할 수 있는, 그죠? 오히려 수정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롬이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계는 있어요.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딱 나왔는데 어떤 용도로 만들지 하고 이렇게 흔히 이제 범용으로 쓰인다고 하죠. 범용으로 이렇게 해서 A라는 용도로 쓸지 B라는 용도로 쓸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가져다가 A에 우리가 쓰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한 거를 딱 집어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롬이 되겠습니다. P롬, 프로그래머블의 약자다. 자, 그리고 그러면 EP롬은 뭐냐? 여기서 E는 erasable,
지울 수 있네요. 예, 필롬은 뭐예요? 한 번만 기록되는데 이 필롬은 지워지니까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필롬은 여기서는 이제 맨 앞에 있는 이가 electrically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지? 예, 봤더니 이 필롬이 이 삭제하는 방법을 봤더니 자외선을 이용하더라. 그런데 이 필롬은 전압을 가해서 전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우더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electrically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처음에 프로그래머블 롬, P롬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억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한다. 이 정도는 좀 구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우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도요. 용어만 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알면 거의 뭐 한 절반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롬은 끝났고요. 램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또 의미에서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랜덤이라는 것은 임의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액세스한다. 액세스라는 건 접근이라는 뜻이죠. 임의로 접근한다. 근데 여기서 액세스가 뭐냐? 액세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읽기 쓰기를 액세스. 그런데 이게 랜덤이니까 어쩔 때는 읽고 어쩔 때는 쓰고 이런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읽기도 하고 쓰기도 가능하다 의미에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이 약어에 집중하시면 되죠. S, 스태틱, 그다음에 D램, 다이나믹, 그다음에 PS램, 슈도 S램, P는 이제 슈도를 얘기하고 S램은 요 앞에서 스태틱을 얘기하겠죠. 자, 그다음에 S드램에 할 때는 이 S는 요 앞에 있는 스태틱이 아니고 싱크로너스 이런 뜻이고. 자, 그리고 DDR S드램 자꾸 앞에 뭔가 붙죠. S드램이긴 한데 DDR이다. 더블 데이트 레이트 S드램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약어만 잘 알고 있으시면 뭐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약어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렵죠.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어가 S드램은 스태틱, D램은 다이나믹, PS램은 슈도 S램, 그 다음에 SD램에 할 때 그 S는 싱크로너스, 그 다음에 DDR S드램 할 때 DDR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에서 스태틱이라고 했는데 S드램에서 스태틱의 그 S의 의미가 뭐냐? 스태틱 고정이라는 뜻이죠. 고정된 램이다. 뭔지 잘 떠오르진 않지만 이 설명을 보면 이 스태틱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이나믹한 거에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틱과 다이나믹의 좀 반대인데 스태틱은 고정되어 있고 다이나믹은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일단은 속도가 빠를 수가 있죠. 빠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 캐시라는 거 앞에 잠깐 언급했는데 주기억 장치의 CPU라고 하죠. CPU에 내장을 하든지 아니면 CPU에 아주 가깝게 위치되어 있어서 빠른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기억 장치가 캐시라는 또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언급 안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S드램을 사용을 합니다. 속도가 빠르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태틱하고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스태틱은 고정이 되니까 그 용도로만 딱 사용하니까 속도는 빠를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D램은 다이나믹이란 말이에요. 다이나믹은 스태틱에 비해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다이나믹, 유동적이니까 조금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D램은 그래서 정원 공급이 되더라도 일정 주기마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에 이용한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재충전, 리프레시가 필요한 그러한 램이다. 그래서 D램. 여기서 다이나믹이라는 게 리프레시 개념하고 조금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PS램. PS램은 이 D램이 재충전이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단점이 되겠죠. 이런 거를 보완한 건데 내부에 전화 충전 회로를 내장을 해서 주기적으로 전화 충전으로 데이터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D램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정 주기마다 재충전을 해야만 되는 램이라고 하면 PS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이 램 자체적으로 뭐 한다? 이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어서 내장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충전을 한다. 그러면서 데이터 유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자체적으로 충전 회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어떤 재충전이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슈도라는 것은 슈도로 가면은 유사 이런 단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유사 이런 뜻입니다. 유사. 그러니까 S드램에 하고 비슷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죠? S드램은 뭐였어요? 얘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 재충전 필요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건 재충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는 재충전이 사실은 이것도 하긴 하죠.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밖으로 봤을 때는 재충전이 필요 없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하다라는 의미에서 슈도 SP램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기억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D램 싱크로너스라고 그랬죠? 싱크로너스 하면 뭐예요? 동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그 스포츠 경기도 있죠. 물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은 동작을 하는 그런 운동을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기. 그러니까 거기서도 같은 동작을 하잖아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런 의미에서 동기, 같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동기라는 게. 동기화가 여기 SD램에서는 핵심이죠. 그럼 뭐를 동기화한다는 거냐? CPU의 속도하고 뭐하고 램하고 동기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 명령어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같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움직이니까 CPU하고 속도를 같이 맞춰주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수행 명령어 수를 더 늘려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동기화가 핵심인데 뭐를 동기화한다는 거야? CPU의 속도. 이렇게 기억을 연관시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DR은 여기에서 열거진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저런 그 메모리죠. 그래서 DDR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DDR 램은 DDR 3입니다, 4입니다. 지금 4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4까지 나와 있죠. DDR 4까지. 그래서 DDR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컴퓨터 사용해 보면 램의 메모리 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때 이 DDR이라는 건 더블 데이트 레이트. 그러면 뭔가 더블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2배 이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2배냐? SD램보다 2배 빠르다.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DR에서는 딴 거 보실 필요 없고 더블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램은 또 이 저장 단위가 있습니다. 앞에서의 CPU가 중앙 처리 장치가 처리 단위가 있던 것처럼 이 메모리는 저장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장할 때도 이제 단위가 있죠. 앞에서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어떻게 돼요? 지수를 우리가 쓸 때, 지수승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지수승을 썼었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용량이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때는 이런 뭐 키로라든지 메가라든지 기가 같은 이런 크기가 점점 커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에만 쓰는 이런 단위는 아니죠. 원래 수학적인 단위가 저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 뭘까요? 버스는 앞에서 우리 뭐였죠? 앞에서 버스가 직접 나오진 않았는데 버스는 주변 처리 장치 있었죠? 주변 장치와 주변 장치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주변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돼요? 통로라는 표현을 썼죠. 통로. 버스. 우리가 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운송수단으로서 버스 있잖아요. 이렇게 교통수단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버스 맞아요. 그때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버스가 뭔가 나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나르는 거죠. 뭘 나르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는 정보를 나르죠. 정보를 나르는 통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도 역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연결 장치에 따라서는 내부 버스냐 외부 버스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부라는 건 뭐겠어요? PC 내부에 있는 CPU,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CPU가 중앙 처리 장치,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부라고 하면 CPU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그래서 CPU가 연결이 돼 있다 뭔가 그러면 이건 내부 버스다. 그러니까 CPU가 딱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든지 보조기억 장치라든지 뭐 입출력 있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통로가. 이 통로들을 다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내부 버스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버스는 나머지 것들 키보드, 마우스, USB 메모리 카드, 프린터, 스캐너 이런 것들을 외부 버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키보드는 CPU와 연결 안 돼요? 그렇죠. CPU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죠. 키보드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키보드는 물론 이제 제어 장치나 이런 것들은 연결되지만 키보드는 결국에는 입출력 장치 I/O라고 그러죠. I/O 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가 중간에 또 있어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 기기하고 연결을 할 때는 사용하는 통로는 외부 버스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그다음에 제어 버스 이렇게 나눠지고요. 주소 버스는 메모리 번지를 지정하는데 사용하는 버스. 뭐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데이터 버스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통로라고 그랬으니까 버스가. 제어 버스는 뭐 제어 신호. 그래서 지나가는 통로를 지나가는 게 뭐냐에 따라서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이렇게 나눕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소는 메모리 번지, 데이터는 자료, 그 다음에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레지스터가 쭉 있었는데 레지스터가 있었죠? 그 레지스터를 요 그림으로 하나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를 보게 되면 PC, MAR, MBR, IR 뭐 디코더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빠져 있고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산 장치는 두 개 여기도 세 개 있었지만 AL하고 ACC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상태
상체 레지스터 있었죠. 상태 있었지만 그거는 일단은 제외했고요. 그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간의 순서를 레지스터 관계에서 보여줍니다. 자, 먼저 PC가 뭐였죠? PC 프로그램 카운터였죠.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였어요?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뭘 하는 거예요? 명령어가 나오는 거죠. 야, 다음엔 너야, 네 차례야 했을 때 그 명령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게 주소. 이게 주소죠. MAR의 주소죠. 명령의 주소가 MA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있고 그 주소를 따라서 MAR에다가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메모리, 이건 주소라고 그랬으니까 주소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명령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명령을 어디다가 저장한다? MBR. MBR이 뭐였어요? 버퍼였잖아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그래서 MBR에는 명령 또는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명령이 저장된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명령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이제? 당연히 명령 중에는 뭐 연산해라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ALU가 연산기였으니까 연산기로 넘어오고, 자, 연산기로 넘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큐뮬레이터 유산기에다가 그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저장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거기에 저장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 순서도.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